하여튼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성북문화재단의 성원선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그 성북구 지역사회 혁신 계획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의 미래유산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장이동이라는 곳이 물론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도시 재생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장이동의 외곽 지역들은 또 도시 재개발로 아파트 대량의 그 아파트들이 건설되고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 미래유산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문화재가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도시 재개발이나 재생, 그 다음에 거주지에서 문화재나 미래유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또 어떻게 그것들이 앞으로 뭐 우리 도시의 기억으로서 남을 수 있는지 또 문화유산으로 남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단지 여기 이 지금 같이 앉아 계시는 우리 이 김중업 건축문화의 집이 바로 도시 재생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다시 복원된 그 집이고요. 복원의 의미는 완전히 그 이 집의 처음의 상태의 복원이 아니라 이 집이 처음 동방주택으로 건설되고 난 이후에 86년도에 리모델링을 한번 하게 됩니다. 그 리모델링 건축을 김중업 건축사무소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바로 이제 어느 정도 삶의 때가 묻은 그 2017년도까지의 삶을 다시 1986년도에 그 김중업 건축문화의 집이 김중업 선생님이 이 집을 리모델링 설계를 하셨던 그 당시로 돌리는 게 복원의 어떤 의미였어요. 이 집은 1층은 이렇게 그 서양식 그 주거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2층은 또 한식의 그 주거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서양과 동양의 어떤 복합적인 그 흔히 얘기하는 도시의 삶에 있어서의 어떤 서양과 동양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양옥주택이고요. 마당은 조그만하게 있고 또 정원도 있어요. 그래서 흔히 보면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렇게 믹스 매치된 곳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또 포커스를 주목을 하고 있는 거는 김중업이라고 하는 건축가, 그 건축가의 어떤 삶과 그 다음에 이 도시가 처음 서울의 어떤 도시가 만들어지고 주거지가 만들어지면서 60년대, 70년대 그 변화된 삶 속에서의 어떤 우리 주거 문화와 그 다음에 건축 문화, 그 다음에 또 예술이라고 하는 장르를 좀 포괄적으로 문화사적 맥락에서 한번 파악해보자라고 하는 게 저희의 목적이었고 또 지금 책임 연구자신 유근수 건축가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래유산 사용설명서는 이 지역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인데요. 그 연구 프로젝트 속에서 그 도시인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로 제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축과 미술과 건축이라는 주제로 오늘 이렇게 모여서 저희가 집단회를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그 다음에 또 이런 진행에 관련된 소개를 드렸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제 오늘 김주원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그 중에 책임연구원을 맡으신 유근선 건축가님이 진행을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엄청 잘하시네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 며칠이었죠? 기억도 안 나네요.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1회 행사에서는 김종호 선생님의 삶과 김종호 선생님의 작업 어쨌든 주제는 사실은 삶이었고요. 그래서 강연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는 류근수입니다. 저는 건축가이고요. 프랑스에서 도시 설계를 전공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김중업 선생님이 김중업이란 인물이 저도 그전에는 잘 몰랐었는데 프랑스에서 꼭 활동을 하셨다. 그래서 약간 뭐라 그러지 이입이 된다 그래야 되나요? 혹은 제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3년 정도 계셨는데 제가 3년 정도 있었을 때의 어떤 그런 느낌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제가 주한 프랑스 대사관 사업에 또 참여를 했었거든요. 현상 설계할 때. 그러면서 이제 또 조금 더 관심을 더 가지게 됐고 주변에 어쩌다 보니까 이제 좀 김종수 선생님과 직접적인 인연을 맺었던 분들 예를 들어서 이영자 선생님 아들이신 신용학 교수님은 주례를 김종수 선생님이 쓰셨고 프랑스에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주변에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성자 선생님 화백. 그래서 그런 저런 인연으로 해서 이제 좀 모으게 되었었어요. 자료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한 번씩 이제 발표할 기회가 있었는데 가장 컸던 게 이제 아무래도 2018년에 있었던 국립현대미술관 김중업 다이얼로그전에서 제가 학술 연구를 그때 최호진 선생하고 같이 이제 하면서 그때 아무래도 좀 집대성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모았던 것들을 다 한번 이제 펼쳐 보일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의 어떤 실무라는 건축가 입장도 있고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가 그 속에 살았던 삶이 그 속에서 살았던 한 인물의 삶이 건축 작업에 나타나게 되고 요즘도 당연하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에 좀 더 그런 그 연결고리라 그럴까 상관관계가 좀 더 짙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격동기 뭐 쉽게 말하는 격동기였으니까. 그래서 저는 건축가의 삶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는 편이었고 어릴 적부터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 뭐 알바로 시자나 알바로 알토 같은 그런 건축가들의 삶에 대한 그 삶에서 다시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제가 번역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까지 이제 이 자리까지 이제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체 집담이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정말 모여서 그냥 떠드는 식으로 하고 싶었었고 형식을 그래서 첫 회는 김중호의 삶, 선생님의 삶, 작업에 대한 강의였고 2회 오늘 이제 행사는 건축과 미술, 미술과 건축 어느 것이 우열 관계가 아니고 어떤 뭐 등가 정도로 생각을 했을 때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 하는 것을 좀 한번 좀 찾아보고 싶었었고 그리고 곧 있을 또 이제 3회는 역시나 이제 성원 선생님이 처음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전체의 사실 이 4회차 전체의 공통 분모는 김중업 선생님이 아니고 사실은 60, 70년대 혹은 서울 혹은 장위동이죠. 이 무대가 사실은 이제 물리적인 공간적인 무대라기보다 사회적인 시공간적인 어떤 무대가 사실은 공통 분모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회가 60, 70년대 도시의 삶을 주제로 해서 어떤 요소들이 있었길래 건축가 김중업에게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는 계획이고 4회는 그런저런 작업에 대해서 글들이 60, 70년대 그때 당시에도 상당히 많았고 지금도 많은데 그 읽고 쓰는 혹은 뭐 소비행위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죠? 그런 활동 작업에 있어서 문제는 없었을까? 사실 문제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걸 주제로 정해서 만든 거고요. 그래서 그런 주제로 4회차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소개와 오늘 지금 이제 2회차에 대한 소개 정도를 말씀드렸고 오늘 지금 옆에 계시는 두 분 조현정 선생님과 신소민 선생님의 소개를 각자 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하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심소미고요. 네. 기획자로 활동을 하는데 기획의 분야가 조금은 이렇게 사람들이 독특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아마 이 건축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전 도시 공간에 관심을 갖고 도시 공간과 미술이 어떤 방식으로 만나는지 혹은
도시공간의 변화가 미술에 일으키는 어떤 감각은 무엇인지 혹은 미술은 도시에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거리들을 기획활동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접근을 하게 된 계기가 제가 학부를 건축공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건축공학을 가서 이제 바로 미술 미대를 기웃거리다가 미술 이론을 공부하게 된 케이스였는데 그 건축에서 조금 이렇게 제가 좀 더 궁금했던 것들을 아마 미술 현장으로 가서 많이 더 그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 자리는 누군수 선생님께서 초대를 주셔서 오게 됐는데 많은 제가 아무래도 굉장히 동시대의 변화들의 도시 변화에 좀 더 관심을 갖다 보니 60년대, 70년대 건축과 미술이 어떻게 만났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지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의 어떤 대화 속에서 저는 조금 더 새로운 어떤 시간대와 장소를 뭔가 재발굴하고 배워간다는 그런 생각으로 왔고요. 네, 좋은 재미난 대화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인문사회학부에서 미술사, 건축사를 가르치고 있는 조현정이라고 합니다. 어디를 봐야 될지. 저희를 보시면 됩니다. 네. 사실 저도 약간 배경이 조금 사실 원래 특별한 것도 아닌데 한국 학교에서는 조금 이례적이라서 이렇게 건축과 미술 언저리에서 좀 기웃거리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미술사학과에서 세부 전공으로 건축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받은 미국에서는 그게 뭐 그다지 특이한 케이스는 아닌데 한국 학교에서는 원래 건축사는 이제 공대에서 이렇게 건축과에서 주는 걸로 돼 있어서 사실 두 분야 사이에 이렇게 경계가 대단히 심원하잖아요. 물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북한에서 건축만 이렇게 전담하시는 부서도 생기고 그래서 점점 가까워진다고는 하지만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제가 어쩌다 보니 건축과 미술의 교류라든지 뭐 관계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연구를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2018년에 유구 선생님이랑 같이 김중업 다이얼로그전 할 때 글을 쓴 게 계기가 돼서 그 김중업 선생님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한국에서 건축과 미술이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었는가 연구한 게 계기가 돼서 이 자리에 있게 됐고요. 그래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메일로 공부를 많이 시켜주셔서 네, 그리고 홍수 선생님이 이제 이 60년대 모델이 어떻게 현재적인 함의를 갖는가 뭐 이런 거 얘기 들려주실 것도 기대되고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사실 서로가 이렇게 제가 오셨을 때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친한 척은 했지만 사실 서로 이렇게 아주 이렇게 자주 만나고 어떤 그런 관계는 아닌 게 그게 또 당연한 것이 저는 좀 완전 실무 쪽이고 사실은 저는 전문학자도 아니고 그죠. 또 전시기획 쪽에 그런 쪽을 기획으로 계속 활동을 하시는 분이고 학자시고 교수님이시고 하니까 사실 서로의 공통분모란 게 뭐 조금씩 있었는 거지 어떤 뭐 학회에 가서 저희가 같이 세 명이 떠들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죠. 각자의 활동 분야가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사실 이제 6월 초에 우리가 5월에 이제 이 행사에 대한 큰 얼개를 갖다가 짜고 6월 초부터 제가 이제 주로 주말에 이메일을 두 분께 이제 보냈던 거였죠. 그래서 하나의 주제를 이제 던져가면서 혹은 참고 자료를 갖다가 참조를 해서 이제 첨부를 하면서 그래서 이 주제 건축과 미술과 건축에 대해서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그런 식으로 이메일로 주고받았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이런 형식을 이제 생각했던 이유는 사실 제가 뭐 저도 이제 여기 각자 다 이제 전문 분야의 어떤 학습 연구에 대한 경험이 있으시지만 한국에서 사실 어떤 심포지움이나 세미나 이런 데를 가 보니까 되게 이렇게 포맷이 딱딱하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이 뭐 20분, 길면 20분, 15분 이렇게 누군가가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한 사람씩 이제 돌아가면서 하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끝에 대해서 질의응답 하면서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사회자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한 바퀴 돌리죠. 두 바퀴 돌아가는 세미나는 잘 없고 보면은 그러고 나면 이제 청중들에게 이제 급하게 또 청중들에게 질문이 있으면 한 두세 개만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질문하고 끝나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의 세미나고 심포지엄에서 너무 딱딱하고 특히나 그 어조들이 문어로 이렇게 글을 써와서 읽고 하는 것들이 서로가 맞지 않으니까 어조가 틀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또 좀 산만하고 뭔가 깊이가 있는 것 같은데도 전달이 잘 안 되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일단은 이제 그런 형식 없이 발제 없이 하자. 그런데 사실 이 두 분도 이제 그런 형식에 대해서 이제 좀 의문을 조금 불안감도 있으셨지만 다른 분들 다 마찬가지였던 거죠. 사실 그래서 그거 설명한다고 전화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제 불안해하셨던 것이 이제 김중업의 전문가가 아니다. 다들 김중업 건축문화의 집이다 보니까 여기 시설 자체가 거기에 대한 걱정도 하셨고 이 형식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사실 뭐 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확신은 없었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6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제 이메일로 어떤 관련된 주제를 서로가 이제 조금씩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작을 하면서 두 분이 처음에 가지셨던 약간의 의문 같은 것들을 이제 한번 짚어보면서 거꾸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한번 성 선생님이 한번 이 심소미 선생님이 처음에 고백 이거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심 선생님 직접 직접 읽으면 안 되고 무한하실 거다 아마 저를 시키는 것 같거든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심섬입니다. 제 시각이 동시대에 편중된 편이라 조현정 교수님의 얘기에 상당 부분 의존하게 될 듯합니다. 본 주제에 대해 좀 더 공부하면서 두 분과의 대화에서 제 역할과 화두에 대해서 차차 상의드려야 할 듯합니다. 부장님께서 공유해 주신 김중업 연표 자료가 꽤 세부적이라 몇 가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듯합니다. 심소님. 네. 부끄러운 자기 고백인데요. 아니,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지금 이제 끝나고 난 지금 상황에서 처음에 이제 네. 저한테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게 이메일에 적혀 있어서 제가 맞아, 그대로 네. 적었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렇게 흘러왔을 때 되게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이게 초기에 선생님께 드렸다고 하는 이메일의 내용인데요. 지금도 저는 같은 마음인 것 같고요. 여전히 이 연표 김중학 연표 사실 보는 순간 저는 너무나도 큰 충격들이었거든요. 초반부에 건축가의 활동이 너무 미술계 화단의 사실은 시스템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 주요 인물이었고 그런데 우리는 나머지 이제 미술계사님들 다 알고 있어요. 미술계 일원으로서. 하지만 김중학과 그런 교류가 있었다는 건 사실 연표를 보고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먼저 충격을 받았고요. 어떤 조윤선 선생님도 앞서서 소개해 주시면서 말씀 주셨지만 그 역사가 기술되는 방법, 미술사에서의 어떤 기술 방식, 건축사에서의 기술 방식이 너무나도 각각의 하나의 시각에서부터 출발하는구나. 라는 그 충격을 받았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저는 충격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충격들이 계속 너무나도 왜냐하면 연표 안에서 이제 조금 며칠 전에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 주셨던 월간 디자인 창간에도 다녀왔었다고 하시니 어제까지 저는 충격을 받고 왔던 상태여서요. 아마 이런 그 정리되지 않은 이 중요한 얘기들에 대한 것들을 그 내용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읽어놔야 될지를 선생님들로부터 많은 얘기들을 좀 저는 좀 얻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어쩌보면은 이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충격이라는 얘기를 제가 해석을 하자면은 건축가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좀 스테레오타입 판에 박힌 어떤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직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그런 활동이 아니고 생각하지 않았던 비평가 협회, 작가 협회 이런 곳에 이제 활동했던 것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 충격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술 쪽에 어떤 좀 했던 것들이. 그래서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지금은 건축가들이 전혀 다를까 하는 생각은 들기는 해요,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또 이제 얘기를 하면서 심소민 선생님이 이제 알고 계시는 지금 활동하시는 정희선
건축가처럼 예를 들어 그분도 네네. 사실은 이렇게 많이 그죠? 뭐라 그러죠? 오지랖. 경계를 넘나드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렇죠.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한번 얘기를 한번 그때에 네네.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조영정 교수님의 그 불안감. 네, 불안감이 있네요. 제가 이제 이번에는 조영정입니다. 제가 김중호 건축 전문가도 아니고 점점점 아마 국현 전시에 썼던 글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건축에서 미술 건축이 함께 일한 예를 찾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영정. 그 정도로 만만했나요? 그러니까 왜 그 학회들이 포맷을 만드는지 알 것 같아요. 그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형식이 필요했던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 다른 학회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마음이 불안하고 부담이 많은데요. 불안한 김에 제가 질문을 그럼 세 분한테 드려볼게요. 이건 돌발 질문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오기 전에 돌발 질문을 하나 준비했는데 그래요? 건축은 예술일까요? 기술일까요? 굉장히 쉬운 질문이에요. 그게 뭐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제 신성희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것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몇 자를 적었는데 한편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 얘기를 직접적으로는 안 했던 것 같기도 하지만 건드린 게 뭐가 있었냐면은 처음에 제가 어디다가 적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적어놨죠. 해방 후 장르가 태어나자마자 분화하던 60, 70년대를 배경으로 건축과 미술이 함께 작업한 상황을 짚어본다. 저는 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글을 적었는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장르가 태어나자마자 분화하던 사실은 제가 적어놓고 몇 번 생각은 했었어요. 정말 왜냐하면은 제가 이 사학적으로 미술사나 건축사를 제대로 공부를 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제 전공은 아니니까. 근데 그냥 이렇게 읽다 보니까 전체 자료를 읽다 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장르가 태어나자마자 해방 후에 어찌 보면 학회나 협회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던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장르가 태어났다고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 같고, 근데 태어나자마자 분화를 했다. 그러니까 각자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다. 그게 이제 학회란 게 장르를 만들기도 했지만 분화를 한 거니까 그죠? 다른 분야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지금 건축이 기술이냐 예술이냐고 얘기하시는 것들 중에 사실은 뭐 답을 정확하게 드리는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그때는 아마 조형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왜냐하면 조경이란 장르 자체도 사실은 태어나게 된 게 80년대 말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전에는 뭐 조원이나 그죠? 여기도 조원학이 이제 홍익대학교의 커리큘럼에도 나오듯이 조경이란 말 자체는 86, 88 올림픽 때 이제 그때 이제 만들어낸 용어라고 들었어요. 법 관계적으로. 그래서 건축이란 것이 과연 언제 한국에서, 이건 아마 논문이 제가 어디선가 본 것 같아요. 건축이라는 용어가 언제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이런 것들이. 근데 우리가 지금 이 고민했던 전체 주제와 혹은 성 선생님의 질문이 좀 적절하긴 한데 조형 예술로서 처음에 생각을 서로가 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한 분야로. 건축은 그냥 저 짐작입니다. 그냥 그 당시에 해방 전에는 일제 기술자들이 하던 어떤 그런 기술 분야였고, 그 예를 들어서 역사를 짓고 이런 쪽으로 건축이란 것이 한국에 이제 현대적인 건축이 들어오면서는 조형 예술로 받아들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얼핏 들었었어요. 네. 저는 그 정도로 제가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오면. 이제 계속 진행을 하셔도 돼요. 그 대답을 시작으로.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조현 선생님이 지금도 그렇게 이 생각을 하고 계신지, 처음에 이제 생각하셨던 그런 불안감이나 혹은 의문 같은 것들이 좀 궁금하긴 해요. 그 돌발 질문이 이 돌발 질문이라는 카테고리를 넘는 거의 뭐 너무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오늘 이 내용을 다 망라하는 그럴 수 거라서 있죠. 조금 생각해보고 왜? 잘 될 것 같은 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해방 후에 한국의 건축 직능과 미술 직능이 형성이 되었죠. 왜냐면 해방 전에도 있었지만 그때까지는 이제 일제를 것을 그대로 갖고 왔기 때문에 한국 건축가나 한국 미술가들이 자의식을 갖고 내가 어떤 거다라고 생각하는 데는 한계, 물론 제약이 있었을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은 기술로 건축, 그러니까 기술 입국의 하나의 도구로 건축을 이제 도입을 했기 때문에 서구 모더니즘 19세기 말에 한국에 올 때도 그대로 됐거든요. 그래서 뭐 경성 고봉 같은 게 생길 때도 우리는 식민지 건설을 위해 일할 일꾼들을 양성하는 곳이다 그랬는데, 처음으로 건축이 예술이냐 아니면 기술이냐 이 논쟁이 40년대 말에 조선건축이라는 이 잡지를 통해서 붙게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그 질문은, 그러니까 뭐랄까 조형예술로 받아들여졌다는 이 많은 과정을 겪고 계속 충돌하고 경합하면서 어떤 일군의, 그러니까 김중업이나 김수근 선생이나 뭐 몇 명의 소수지만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획득된 하나의 상인 것 같아요. 뭐 대다수는 여전히 기술, 뭐 건설로 생각하는 게 뭐 메인스트림이었을 것 같고, 네. 이 우리가 볼 예술가와의 협업이라든지 건축 예술론을 부단히 외침으로써 건축 예술론 혹은 조형 예술로서의 지위를 이분들이 50년대 말 60년대에 획득하시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관점에서 김중호 선생을 가지고 이 주제를 보는 게 상당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술과 미술의 협업이 단순히 뭐 장식적인 것을 위한 거, 이런 그 부수적인 차원이 아니고 해방 이후에 한국 건축이 형성되는 대단히 중요한 코어를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그 렌즈를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전히 불안한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네요. 그 미술과 건축이 함께 일한 이 사례들을 찾아봐서 말씀을 드리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찾았어요. 그래서 이미지로 일본과 한국의 사례들을 찾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사례를 찾는 거를 넘어서 의미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뭐 김중호 선생님이 누구랑 같이 일을 했고 뭐 어떤 관계를 맺었고 이런 것들 이제 사례를 찾았고, 그러면 이제 건축가는 미술가와 이렇게 같이 협업을 통해 뭐를 얻으려고 했을까, 뭐를 얻지 못했을까, 또 반대로 미술가는 이 협업에서 노렸던 게 뭘까, 그래서 가져갔던 건 뭐고, 뭐 이런 것들 상호작용이 각각의 분과에 끼친 영향 혹은 뭐 파열, 뭐 이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지 않을까. 그걸 넘어서는 게 목표인데 제가 어디까지 준비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어요. 조윤성 선생님이 소개를 하시면서 처음에 이제 일본 건축에 대해서 지금 연구하시는 것들을 잠시 사실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죠. 지금 뭐 전 조금은 알고 있는데 일본 건축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아시잖아요 지금. 근데 어떻게 지금 뭐 하고 계시는 활동이나 논문이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저의 연구 주제는 일본 현대 건축이에요. 그래서 45년부터 지금까지 현대 건축의 전개를, 사실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의 서문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 같은 느낌인데 거기에 빠져 있어서, 그래서 전후라는 개념을 가지고 일본의 45년부터 지금까지의 건축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지금 주목을 해보고 있어서, 전후가 어떻게 성립이 되었는가, 그 단계 개조라는 어떤 일본 건축의 전후 건축의 아버지부터 시작을 해서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뭐 메타볼리즘이라든지, 최근에는 쭉 진행해서 3.11 이후에 일본 건축이 뭐 어떤 식의 영향을 받았는지 이런 거를 역사적으로 보는 게 제가 지금 원래 하는 공부고요. 네.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받게 되는 질문들이 그러면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어떤가요? 뭐 일본 건축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나요? 뭐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해방 전에는 너무 자명한데 그 이후는 논의가 많이 안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론 뭐 논의가 있죠. 뭐 김수근 선생님 외생 논쟁이라든지 뭐 이런 게 없지는 않지만, 사실은 이제 어떤 식으로 체계적으로 혹은 뭐 개인적으로 한국 건축에 일본이 끼친 영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터부까지는 아니지만 학자들이 이제까지 자신 있게 말하는 걸 좀 꺼려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후기 식민지 현실에서 우리가 계속 영향을 받았다는 걸 인정하는 게 오늘 광복절이기도 하고, 이렇게 말끔하진 않은 주제였던 것 같은데, 최근 들어와서 이제 젊은 연구자들 중심으로 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좀 제대로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해보자라는
그 요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일본 건축을 연구하긴 하는데 이제 한국 건축을 보는 하나의 창으로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작은 소망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주제 제가 전체 4회 집담에서 제일 먼저 생각했던 주제였고 거기에서 제일 먼저 생각했던 조합이었어요. 그 두 분을 딱 이 조합에 딱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고 역시나 잘 모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제 얘기인데 그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제 잠시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그 일본 건축 약간의 일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약간이 아니고 뭐 일방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일본 현대 건축이 한국의 현대 건축에 미쳤던 영향이 뭐 절대적인 거죠. 반대 쪽보다는 그죠. 뭐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뭐 이렇게 이메일로 저희가 얘기했던 것은 사실 두 가지 방향이었는데 그냥 크게는 하나는 어떤 교육의 과정에서 우리의 현대 건축,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얘기할 필요가 있긴 한데 일본은 45년을 기준으로 해서 근대와 현대 건축을 나누는데 과연 한국의 현대 건축은 언제부턴가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뭐 모르겠어요. 학계 쪽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현대 건축가라고 김중업을. 그래서 김중업을 비롯한 한국의 1세대 현대 건축가들에게 그들이 받았던 일본에서 받았던 혹은 한국의 식민지 상태에서 받았던 그 고등교육 체계에서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그게 첫 번째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우리가 살펴봤다는 것이 아니고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갈래고, 또 다른 갈래는 어찌 보면은 그냥 사회적으로 어떤 유무형의 왔다 갔다 하면서 봤던 것들, 혹은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었던 것들, 혹은 매체를 통해서 전달되었던 것들, 뭐 그런 혹은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 유행, 상품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뭐랄까 철학, 미학, 뭐 어렵게 말하면 그런 건데 그런 시각적이고 감각적인 걸 통해서 영향을 줄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이제 좀 자료도 있고 한 첫 번째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하는 걸 이제 사실은 궁금하긴 해요. 근데 여기에서도 사실은 이쪽으로 이렇게 글들이나 이런 연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어려운 이제 길이고 뭐 요시무라 준조 뭐 이런 도쿄 예술대학 그러니까 여기가 김수근 선생님이 학부를 다니신 학교죠, 그죠? 단계 겐조의 도쿄대학 그리고 무라노 토고의 와세다 대학 뭐 지금도 이렇게 도쿄대나 와세다 대학은 유명한 대학들인데 그때 당시도 아마 이런 대표적인 건축가 일본의 대표적인 건축가들이 있었던 대표적인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곳을 각각 졸업하신 분들이 이제 김수근 도쿄예술대학, 박춘명 선생님이 도쿄대학 나오셨고 엄덕문 선생님이 이제 와세다 대학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엄밀히 말하면 학부는 아니었고요. 엄덕문 선생님은 야간을 이제 하신 건데 어쨌든 이런 분들의 작업 성향에서 사실은 뭐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 연구할 수는 없지만은 이런 앞으로 이제 연구가 좀 돼야 되겠죠. 이제 이런 분들이 작업에서 역으로 그 학교들 혹은 학교에서 이 선생님들의 작업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하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주제로 이제 좀 더 좁히면은 김중업 선생님은 요코하마 고공이라는 지금의 요코하마 대학교에서 배우셨는데 거기서 배웠던 그 방법은 프랑스의 보자르, 에콜드 보자르라고 하는 순수 예술학교의 어떤 시스템, 그 시스템을 이제 통해서 이제 건축을 배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보자르식 교육이 종합예술의 측면에서 혹은 건축과 미술의 협업, 미술과 건축의 협업에서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내려와서 궁금해지고 그러면은 이제 또 이제 하나가 또 이제 같이 봐야 될 것으로 그때 제가 이제 던졌던 것이 엄덕문 선생님이 홍익대학교 건축과의 커리큘럼을 거의 만드신 걸로 이제 본인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자료가 그렇게 남아 있는데 그럼 과연 그때 당시 홍익대학교 커리큘럼상에서 드러나는 와세다의 채취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럼 무엇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꼭 와세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그런 영향관계를 따져보는 것에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자료 화면을 한번 보실 건데요. 그래서 57년도에 지금 뭐 이렇게 자료가 이렇게 확대한 게 아니라서 지금 보시는 각자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이제 나타나 있죠. 57년도 홍익이라고 해서 홍익대학교 문서고에서 찾아낸 자료들인데 거기에 이제 보면은 역시나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것과 좀 있는 게 연관이 있는 게 과 이름이 건축미술학과이고 이게 학부가 아마 그때 생활미술학부 안에 이제 들어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교수진으로 정인국, 김창집, 김중업, 엄덕문, 강명구 뭐 이런 이름이 이제 있고 박학재 선생님도 한양대로 가시는 박학재 선생님도 계시고 최순우 선생님도 이름이 있고 도시학회 쪽에서 이제 거의 뭐 한국 도시 계획의 창시자 뭐 이런 그를 이제 평가받는 주원 선생님 이름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가르치셨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르치셨던 것들이 이제 계획 원론, 뭐 건축, 의장, 설계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죠. 보면은 제도도 있고요. 보면은 김중업 선생님이 이제 건축학이라고 해서 가르쳤었고 의장이 요즘 얘기하는 설계 혹은 디자인을 얘기하는 의장이고 그리고 제도 서양건축사 박학재 선생님 책도 쓰셨죠 나중에. 그래서 한국미술사 최순우 선생님이 거기 재밌는 게 또 이제 동양미술 사상을 건축과에서 가르쳤다는 거죠. 콘크리트학, 도시계획, 그다음에 이게 조원학, 예, 그러니까 조경을 이제 저는 이분은 몰라요. 김형수 선생님이 어떤 조경 쪽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과목들을 가르쳤다. 그리고 67년도에 있었던 그 다음 이미지가 이제 이것은 홍익대학 요람이라고 하는 이제 사료인데요. 거기에서 보면은 역시나 이제 비슷한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김수근 선생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윤도근 선생님은 김중업 선생님의 제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윤정섭, 박병주 선생님 이름이 나오고 재밌는 것이 이제 화종현 선생님 지금 뭐 엄청나게 활동을 많이 하시고 유명하신 화종현 선생님이 당시에 서양화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67년도는 김수근 선생님이 이제 한국기술개발공사에 65년도에 부사장으로 취임하시고 난 뒤라서 사실 공식적으로 한국 건축계에 60년대 한국으로 오시고 이제 그때 현상설계 당선안이 실제로 지어지지는 않고 그죠? 공백 기간이 있다가 이제 공식적으로 등장하고 몇 년이 안 된 시기라서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궁금해요. 이 김수근 선생님의 이 학교에서 역할 같은 것들. 어쨌든 여기 그 당시에 67년도에 하종현 선생님이 이제 미술을 가르쳤다는 거. 67년도는 홍익대학교가 종로 어디 영화관에 이제 건물에 빌려 쓰다가 캠퍼스를 만들고 혹은 학부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개편이 막 일어나는 시기였던 걸로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67년도에 이제 학부로 따로 떨어져 나왔어요. 건축학부로. 네. 그래서 공학부 안에 건축학부 뭐 이런 식으로 따로 떨어져 나왔었죠. 그리고 68년도에 다음 자료를 보면은 생산미술연구소라고 해서 이제 심소미 선생님이 조금 전에 그 처음에 얘기하셨던 월간 디자인 그죠? 기관지로 그러니까 이 생산미술연구소에서 연구원에서 부설로 있는 도시계획 연구소의 기관지로 월간 디자인을 이제 창간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회칙이 이제 있어서 총칙 3조가 이제 그런 우리 지금 오늘 주제하고 사실은 좀 있는 게 생산 경영과 미술 건축 재분야에 걸친 이론 및 실무를 연구 개발하여 그 실용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역시나 또 이제 이런 표현들 나오죠. 우리나라 경제 발전과 문화 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힌다. 그리고 4조의 미술의 실용성에 관한 연구와 작품의 제작 을 행할 사업이 이건 이제 이 연구소의 사업으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9년도로 넘어가면은 이제 좀 빨리 이 부분은 소개할게요. 이천승 선생님이 이름이 이제 등장을 하고요. 이천승 선생님은 또 이분도 상당히 유명하신 분인데 알려지지 않았죠. 이유는 남아있는 작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때 이제 미술사도 회화와 함께 가르쳤고 그 전에 있었던 그 과목들이 도시계획, 조경, 회화, 미술사, 영어 같은 과목들이 그 전에 있었는데 이 69년도에부터 이제 빠지게 돼요. 건축학부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쉽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68년인지 69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전에는 다 가르쳤던 거죠. 뭐 이것저것 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학제 개편이 어느 순간 이제 일어났고 홍익대학교에 그게 전체적인 학교들 당시 대학교의 분위기였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분리해 나가기 시작했다. 학부가 생기면서 그죠? 그 전에는 생활미술학부에 건축, 공예, 뭐 조각, 회화를 가르쳤는데 어느 순간 60년대 말부터 이게 학부들이 만들어지면서 아마 이거는 건축사 측면에서는 이렇게 조사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각 건물들 단과 대학교 건물들이 준공된 연도를 보면 아마 이게 이렇게 서로가 알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연도를. 물론 학제에 대한 자료가 남아 있으면 그것도 이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홍익대학교는 67년도에 학제 개편에 영향이 이제 이렇게 있다는 것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가 또 있었던 게 이제 그거죠. 우리가 부산에서 이제 피난 당시 50년에서 53년 한국 전쟁 당시에 학교들이 피난을 가면서 거기서 전시대학 체제로 합쳐서 그냥 강당에서 다 가르쳤으니까 그때 어찌 보면은 이제 막 이것저것 막 다 가르쳤을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것도. 근데 이제 그 뒤로 어쨌든 점차적으로 종합대학으로 이제 편제가 이제 그 정형화되고 뭐 어떻게 되면서 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연구를 여기에 코멘트 뭐 생각 얘기하실 게 있으면 이제 얘기를 해주셔도 되고요. 지금 이 학제 혹은 이 구성에 대해서 전반적인 느낌. 네 분 다 사실 이제 따지고 보면은 선생님이 이제 독일에서 공부를 하셨고 저는 프랑스에서 공부가 있고 심소미 선생님은 건축과 한국에 샀지만 건축과 미술 양쪽을 다 이제 한국의 전형적인 학교 그죠? 그리고 조준 선생님은 미국 그리고 일본어를 공부를 하시고 그죠? 그러니까 이 나라마다 조금씩 어떤 분위기가 예를 들어 뭐 그 당시보다 그죠? 각자 경험하셨던 어떤 그 나라의 분위기 혹은 학교의 분위기 그래서 이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건축과 예술 혹은 미술을 어떻게 그 학교에서 그 나라에서 융합을 해서 혹은 종합을 해서 뭐 받아들이거나 가르치거나 전달을 하거나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생각들을 느끼셨는지. 그거보다 요 커리큘럼 얘기를 잠깐 하는 것 같은 게요. 그 홍대는 학제가 다른 건축학과와 비교할 때 되게 이례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로서도. 그러니까 뭐 서울대라든지 한양대는 완전히 공학 위주, 엔지니어링 위주 접근을 했고, 그거는 아마 일본 어떤 일본 학제에 영향을 받았냐랑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홍대는 자기들이 조형 예술로서 이 예술을 접근하고 또 이런 식으로 미대 교수도 모시고 최순 선생님도 모시고 하는 걸 대단히 자신의 정책성, 뭐 특수성 이런 걸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그러니까 8년에 개편이 된 거는 홍대가 조금 뭐랄까 그동안의 그 예술학교로서의 특성이 이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여겼는지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다른 학교들과는 상당히 다른 노선을 택했다가 오히려 68년에 이제 다른 좀 우리의 나라에서는 공대에 속하는 게 일반적인 추세잖아요. 그걸로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교육이 어떤 걸 영향을 받았는가랑 긴밀히 연결이 되는데 예를 들어 그 와세다는 엄동훈 선생님이 커리큘럼을 와세다의 그 야간을 나온 엄동훈 선생님이 커리큘럼의 지도적인 역할을 하셨고
또 엄동훈 선생님뿐 아니라 정인국 선생님도 와세다 출신이고. 근데 와세다는 일본에서 보면은 일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을 기술로 접근하는 게 이제 주도적인 관의 입장이었고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데가 도쿄대입니다. 도쿄는 건축은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사노 미키라고 이제 그 일본의 건축가의 도쿄대 건축가의 학제를 만들 되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신 분이 내진 설계 권위자인데 구조미가 최고 중요한 거다. 다른 뭐 부수적인 장치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전전부터 그 동경 제국대학 건축가의 학제를 만들었고 이제 이제까지 연속성을 갖고 진행이 되고 이제 거기서 이제 교육받으신 분들은 다 여기 익숙하시겠죠. 근데 그거에 다른 그게 있는 학교가 동경예대. 거기는 예술학교이기 때문에 건축도 뭐 드로잉 같은 거에 많이 초점을 두고 그래서 그 아까 박충면? 네, 박충면 선생님이 이렇게 인터뷰할 때 김승우 선생님은 동경예대 출신이라 구조를 몰라 뭐 이런 식의 약간 비하하는 발언도 막 나오는 게 이제 그런 그 학제의 특수성의 차이가 있는 거고 그 바로 사이에 있는 게 제 생각에는 와세다인 것 같아요. 구조도 어느 정도 중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형성이라든지 예술성도 강조를 하는 그런 교육으로 일본에서도 이렇게 정평이 나 있고 요 지도에서 조금 특이한 위상을 차지하는 게 이 김주건 선생님이 나오신 요코하마 고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코하마 고공은 24년에 생겼는데 이게 생길 때 그 되게 나카무라 준페이라고 보자르 출신의 좀 특이하다기보다는 상당히 그 잘 교육을 받은 프랑스 유학파 출신의 건축가를 영입을 해서 이분이 건축 예술론을 이제 일본 학계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이제 개진을 하시는데 이분이 오셔서 학제를 만들고 아예 이제 우리 학교에 오려는 학생들은 너희들은 너를 엔지니어로 보지 말아라 라고 아예 그냥 공표라는 글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 속에서 홍대는 아예 이제 와세다의 지향의 학제를 받아들였고 이건 한국에서는 대단히 특이하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써주신 거 보고 아주원 선생님도 계시고 뭐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네트워크 형성해서 지금 그런 일 있으면 되게 재밌겠다 하셨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그런 학교가 한예종밖에 없나요? 네. 단 하나. 한예종이랑 또 이제 예술대학교에 건축가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개원예술대학교에도 건축가가 있고 학생들 보면은 미술 수업을 굉장히 많이 듣더라고 하니까 예대에 있는 건축가들이 조금 더 이제 미술에 더 가깝게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시작은 서울건축학교에서 그때 시작을 그렇게 이제 통합을 해서 이렇게 막 가르치고 했던 게 그죠? 90년도 초에 중반부터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지금 이제 한예종으로 들어가 있죠. 그 체제가. 실제로 한예종 출신의 건축가랑 다른 학교 출신의 건축가랑 이렇게 좀 지향이 다른가요? 실제 이 실무를 한다거나 작업을 이렇게 진행할 때 이렇게 보시면 저런 식의 교육을 받은 건축가와 공대 내에서 이런 식 교육을 받은 건축가 사이에 좀 이렇게 차별점이 눈에 보이시죠? 다른 분위기가 있긴 해요. 제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아무래도 그러니까 서울건축학교의 선생님들이 많이 또 한예종에서도 가르치셨고 그 당시에 그러면서 거기에 분위기를 또 학생들이 이어받았을 거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분들의 어떤 특징이 그냥 뭐 감히 얘기하자면은 좀 융합형 쪽으로 했던 것 같아요 분위기들이. 근데 아직은 잘 모르겠는 게 그 한예종이나 서울건축학교 출신들 특히나 이제 한예종 출신들의 건축가들이 아직 나이가 젊죠. 젊어서 아직은 뭔가를 전체를 얘기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 뭐 하는 생각도 들긴 해요. 재밌는 게 지금 갑자기 조현열 교수님이 그 왔을 때 대학이랑 그 도쿄대 뭐에서 이제 일본의 그 건축이 기술 베이스의 교육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얘기를 했었을 때 저는 독일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독일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그 건축학과가 두 개가 건축으로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근데 주로 많이 인용되는 데가 아헨공대, 그 다음에 민헨공대. 다 대부분 두 개가 공대 베이스거든요. 근데 사실 민헨은 이미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제가 예전에 미술사를 공부를 했었을 때 독일에서 이미 독일 자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재건이 아니라 이제 독일이 뭔가 왕의 세력을 넓히고 싶었을 때 가장 크게 이제 투자했던 부분이 건축이거든요. 그리고 뮌헨과 오스트리아와 그 자르의 그 왕국을 통해서 그 구현하고자 했던 것들이 사실은 건축의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카셀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면은 카를 데제의 그 엄청난 기념비적인 헤라클레스 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의 인공 폭포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인공 폭포가 전체 산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는 성이 있고 맨 밑에는 못이 있어서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위까지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인공 관수를 해가지고 그 만드는 곳이고요. 그곳에서 카셀 다큐멘터리도 열렸거든요. 그런 뜻이 독일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기술적인 그 부분과 예술적인 부분이 이미 근대, 그러니까 흔히 왕족에서부터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되어 있었고, 건축사를 다 논의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근대 건축쯤에 오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아주 그 흔히 얘기하는 피크를 이루죠. 그러니까 뭐 과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술과 예술을 아주 절묘하게 합쳐가지고 만드는 그런 건축물들이 많이 생기고요. 대신 그걸 완전히 전복시킨 하나의 학교가 있죠. 바우하우스. 예. 그래서 사실 저는 바우하우스의 건물에서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카셀에 가면은 그 학교 건물이 바우하우스. 카셀에도요? 예, 카셀의 비스반데로에가 지금 그 건물이 있었고, 그거와 더불어서 바우하우스의 후기 모델로 학교에 이제 건물을 이제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에서 거기가 이제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학교 건물인데 문화재고 거기 실기실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벽에다 못 칠하면 거의 징객감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한번 어떤 학생이 거기다가 바나나 이렇게 그래피티 했다가 난리가 난 적이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지우고 다시 또 복원하고 뭐 이러면서 잘 지냈고요. 독일의 학제는 확실히 저희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본의 학제들과 약간 좀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저는 좀 이해할 수 있는 그 범주 내에서 보자면은 기술적이긴 하지만 그것이 완벽하게 기술이 아닌 게, 홍대 같은 경우도 보면 바우하우스의 이념을 따라서 홍대의 그 설계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아마 아주 초창기에 바우하우스의 그 어떤 학제, 그 다음에 조형교육,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미대 안에 들어와 있었을 거고, 그때는 벌써 60년대 말인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아마 재개편되고 난 다음에 그 홍대에서 주로 이제 건축학과도 역시 입체조형이라든가 뭐 드로잉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계속 수업을 2000년대 넘어서까지 지금도 제가 알기에는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통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것이 뭐 어떤 융합의 어떤 부분까지 왔느냐 하는 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독일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전통적인 그 아키텍은 구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본하고 똑같아요. 구조로부터 그 미학이 탄생된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고요.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아주 오랜 전통의 그 건축의 역사나 건축사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미적인 부분, 장식적인 부분과 더불어서 뭐 이런 유형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어 있죠. 네. 그 재밌는 게 그 건축 쪽은 어떤지 제가 뭐 살펴보진 않았는데 도시계획 쪽에서는 일본이 도시계획을 처음에 받아들일 때 독일로부터 받아들였었고 그 독일에 가서 사실은 어디서 시작했냐면은 세균학에서 시작했던 거였거든요. 전쟁 당시에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고토 신페이 얘기도 나오고 그 세균학 처음에 이제 갈 때 그래서 재밌는 게 두 명의 그 당시에 그 독일의 뭐 그쪽 분야에서 생물학 쪽으로 그 파가 이렇게 있었는데 코흐라고 하는 그 세균학 쪽으로 결국은 이 일본에서는 선택을 하게 됐고 그 코흐로부터
이제 넘어오면서 당시에 전쟁 분위기도 있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일본의 도시계획의 학파가 이제 그쪽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그 일본의 도시계획 혹은 도시공학에서 영향을 받아서 한국에서 학제를 만들 때도 도시계획이 공학으로 되어서 공학부에 속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어찌 보면은 독일과 일본 사이의 어떤 그 관계, 우리가 처음에 학제나 어떤 장르를 만들 때 일본의 그것을 참고를 하고, 물론 이제 뭐 여러 다른 나라 참고했지만 일본도 처음에 만들 때는 어찌 보면은 그때 당시에 가장 선진이었던 영국과 독일 이쪽에 많이 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학제 간의 어떤 연관성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김종호 선생님이 바우하우스 그때 당시 50주년인지 세계전시를 추진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것을 누구죠? 하여튼 타카마사와 함께 이제 뭐 일본과 한국의 이렇게 순회전 같이 그렇게 하려고 한번 계획을 하셔가지고 수첩에 기록들이 남아있던 걸 기억합니다. 혹시 더 얘기하실? 저는 이 커리큘럼의 구성이 굉장히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특히 그 당시에 이제 동양 미술사가 아니라 동양 미학이라는 동양 그좀 사상, 미술 사상, 그러니까 사실상 사상 공부를 하는 동양 철학을 공부하는 학문이었을 것 같은데, 그렇겠죠. 그런 미라는 것을 규정하는 범위가 지금 사실 우리는 서양식 사고방식이 더 일반화되어 있잖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이 언급하는 철학가들이나 인문학자 이름들을 보면 주로 이제 서양 베이스고, 사실 그렇게 훈련을 우리가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동양 미술사 같은 경우에도 그 미술사적인 계보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사상과 어떻게 관계됐는지는 사실 굉장히 조금 어려운 현재에 있는데, 당시에 그 커리큘럼에 동양 미술 사상이 있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어떤 우리에게 미라는 것에 있어서 한국적인 것, 동양에서도 이제 한국적인 미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굉장히 뭐 김수근, 김중업 많이들 그 고민들의 흔적들을 우리가 작업에서 좀 찾아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교육과도 관계가, 교육의 시스템 안에서도 또 많이 어떤 고민이 되었었구나. 그러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에 너무나도 이제 각각의 뭐 도시 계획과 뭐 토목과 이런 식으로 전문화되면서, 제가 경험했던 거죠. 저는 90년대 말에 대학에 들어가서 5년제가 등장하기 전에 4년제로 졸업을 했던 케이스니까요. 당시에 사실상 모든 뭐 미술사도 미대 가야 들 수 있었고, 디자인사, 디자인 학교 가야 들 수 있는 거였고요. 뭐 영상학, 뭐 미래를 백남준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그것도 미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만약에 조금 더 세월을 거슬러서 일찍 태어났다면 굉장히 총체적인 학문을 공부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커리큘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최순우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뭐 이런 그게, 근데 저는 동양 미술 사상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한국의 정서나 한국의 사상을 뭔가 이렇게 새롭게 전파하기보다는 그것이 전형적인 예전부터의 그 일본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철학, 어떤 우리의 정신이 있어야 무엇을 찬출할 수 있는 그런 거에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선생님 전공이 무엇이죠? 저는 굉장히 여러 가지 미디어 쪽이었던가요? 미술사부터 예술학까지 미디어와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총체적인. 네, 총체적인. 제가 총체예술의 총합니다. 스스로를 종합예술의 총하다. 내가 총하다. 아니 그거 아니고요. 농담이고요. 어쨌든 최순우 선생님이 아마 이 커리큘럼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추정하고, 그거의 하나의 예가 뭐 다음에 이제 약간 저희가 이제 인터벌을 가지고 다음번 이제 주제로 삼을 선생님의 이제 60년대 70년대 한국 사회와 건축에서 나타나겠지만 비평가 이제 협회를 만드시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끌어들이신 거 아닐까. 그러니까 최순우 선생님이 아마 주축의 멤버였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비평이라고 하는 장르가 사실 60년대 그 생겨나면서 사실 한국에 굉장히 큰 현대미술의 격동기를 겪게 되잖아요. 이제 사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 편이긴 해요. 왜냐하면 김중호 선생님도 저희가 건축적인 우리가 김중호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60년대, 70년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현상들 속에서 미적인 걸 추구해야 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저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그런 어떤 그 학문적인 흔히 얘기하는 지성인들의 어떤 그 이슈들이나 어떤 리더 이렇게 앞서가는 그런 사상들이 결국은 그 후에 바로 확산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런 게 너무 없었고 전후에 다시 재건하면서는 그런 갈망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에서 아마 저는 조금 선생님들 얘기를 이제 경청해서 들으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네, 최순 선생님 역할은 정말 이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사실은 김중호 선생님이나 김수 선생님과 계속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이분들한테 한국적인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데 약간 멘토 역할을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최순 선생님이 이제 고유섭의 제자이고 고유섭이 야나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일본적인 것에 영향을 당연히 많이 받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시기부터 최순 선생님이 한국성에 대단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미니론을 펼친다든지 한국적인 공간의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든지 해서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홍대와 관련을 맺었던, 그러니까 인적인 그 교류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이 맨날 수업 듣고 뭐 강사로 만나고 뭐 연구실에서 보고 하면서 이렇게 오다 가다 만나서 얘기 듣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런 분들에게 어떤 계를 만들어서 이분들 사이에서 어떤 한국성, 전통 이런 것에 대한 논의를 확산시키는데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것 같고요. 신 선생님과 김중호 선생의 그 관계는 거의 뭐 6.25 때 그 부산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되게 부럽다라고 하셨는데 그때 네. 이제 다 배울 수 있었던 거라 그러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서 정말 구할 수 있는 게 정말 한 줌밖에 없었던 그 와중에서 있었던 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김한기 선생님이 친구분이신 최 선생님 불러오고 또 이렇게 막 아름아름 해가지고 모아서 간신히 꾸렸는데 당대 한국 최고의 사람들로 어떻게 진영이 마련된 그런 어떤 제약이 지금 보면 상당히 어떤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는 되게 흥미로운 재밌는 일인 것 같아요. 뭐 뒤에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이 사회적인 분위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게 될 건데, 그죠? 이 최순호 선생님이나 이경성 선생님 그 당시에 한창기 그 약간 D세대지만 한창기 선생님 같은 그런 분들이 어떤 민족 혹은 민예, 공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하셨고,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또 이제 그 전용 교수님께서 이제 한 줌이 안 되는 그런 그 열악한 상황을 얘기하셨는데, 어딜 보니까 또 그 당시에 남북으로 나뉘면서 상당히 많은 지식인들이 월북을 해버리고 기술자들은 일본 사람들이었는데 일본으로 돌아가 버리고 해서 사실 남한 사회에서 어떤 공백, 지식이나 기술의 공백이 상당히 컸다 들었었고, 서울대학교에는 그 사례로 강의가 거의 안 됐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교수들이 다 이제 월북을 해버려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처음에 또 얘기하셨던 것도 관련이 있지만 증언을 약간 회피하는 것도 있어요. 이제 그 당시에 한일 분위기 혹은 사회주의를 지식인들이 공부했던 거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터부시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이 사료로도 남아있지 않고 증언도 연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 뒤에서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좀 힘든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분위기가 이제 일부 이제 이걸 이제 마무리 짓는 어떤 그런 말이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해방 전에 이제 일본의 어떤 문화에 눌려서 우리가 종속돼서 뭔가를 교육을 받고 그들의 미학에 약간 이제 쓸려서 이렇게 있다가 그게 해방이 되면서 아마 꽉 눌려있던 것들이 터졌겠죠, 그죠? 그러면서 터지면서 아마 민족에 대한 얘기들이 막 우리 것을 찾자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왔던 걸로 이제 사료들이 이제 증언을 하고 있고, 근데 한편으로 또 제가 이제 약간은 이제 삐딱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는 한일 협정을 전후를 하거나 60년대에 이제 박정희가 등장을 하면서 어떤
강요된 전통, 고안된 그때 전통 이런 그 용어들이 있듯이 좀 강요한 분위기도 분명히 한 몫을 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순수하게 어떤 자발적으로 나타난 민족주의나 어떤 독자적인 문화에 대한 그 어떤 미의식, 미학, 예술론, 예술 철학, 사상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좀 강요된 조작기라 그러면 좀 너무 심한 것 같긴 하고 어쨌든 그런 분위기도 좀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참 그게 좀 어렵게 만들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판단 자체를. 뭐 더 생각나시고 하실 얘기 관련된 주제로 하실 게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은 좀 쉬시고 그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예. 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